민주당의 길을 팍팍,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예, 불팍 캐스터 김성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길을 팍! 불팍 캐스터 신유진입니다. 자,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표 전 대표 선거법 재판을 속행한다고 지금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전 대통령의 사위의 취업이 뇌물이라는 것으로 해갖고 불구속 기소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만 속도를 내고 있는 이 한심한 검찰 그리고 대법원, 이런 속도를 내란범에게 내야 되는 것 아닌가 물으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시원하게 쭉쭉 때려주신 우리 에이스 한민수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네, 저희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 연설을 했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한 이후로 뭐 한 40몇 년 만에 지금 권한대행이 처음 나와서 했다는 건데, 일단 연설 내용을 먼저 보고 와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권으로 중단하라! 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 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 기간 내 국익을 내가 해야 되니까 이런 거 극대화. 90일 내에 하면 돼. 국회의장으로서 7월 9일입니다.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과기부 정말 답답하네요, 정말. 아니, 무슨 신속하게, 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시정연설 평가를 좀 해주시면은 어떨까요? 신속하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이게 90일간의 유예를 뒀기 때문에 말씀하신 7월 9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도 꼭 호평받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아침에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 1인 시위를 하러 세종로 정부 총합 청사 앞에 갔어요. 네. 가서 한덕수, 이제 제가 김민석 최고로 들은 거는 한덕수 총리가 8시 반에 출근을 한답니다. 네. 세종로 정부 총합청. 그래서 8시 20분부터 딱 있으면 지나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더 일찍 갔어요. 그래서 차 세워놓고 와서 딱 쓴 게 8시 제가 13분서 14분 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 경찰관들 있잖아요. 오더니 의원님 좀 전에 들어갔다는 거야. 한덕수 네. 총리가 13분이나 10분쯤에. 네. 평소보다 일찍 간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한민수를 피한 거다. 좀 늦으신 거를 그렇게 표현하시네요? 아니라니까요. 좀 늦으신 거를. 30분에 한 번씩 오던 사람이 아이. 무려 20분 가까이 땡겨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으신 거를 또 현장에 이렇게- 있는 경찰들도 이렇게 빨리 간 적이 없다. 한민수를 피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들어보시면 우리 영상에 보서는 잘 모를지 모르는데 현장에 있을 때 아마 김현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네. 평소와 톤이 달랐어요. 맞죠? 게다가 그 원래는 저 원고를 읽는 거거든요. 네. 예, 원래 써져 있는 시정, 이게 굉장히 엄중한 국정 현안이기 때문에 써져 있는 대로 읽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애드립을 맞습니다. 쳤어요. 예, 맞고 특히 산불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마치 막 이렇게 너무 고맙다는 여야 모두를, 이런 지금 여당도 없습니다. 정치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듣고 네. 저도 뭐 저 기자할 때부터 취재 좀 했어요. 가깝지는 않지만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결위 때 총리 역할로 나와가지고 답변할 때랑 다 봤잖아요. 봤는데 오늘은 톤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이, 이건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느낌이 뭐냐면, 누군가가 한덕수 총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거 가서 목에도 힘도 주고, 옛날에 안철수 의원 그런 적 있잖아요. 막 톤도 바꾸고 해서 네. 하고 목소리 톤도 높이고 해봐라. 네. 나중에 영상으로 써먹을 수 있다. 네. 제가 오늘 딱 들고 간 팻말에 써 있습니다. 대권용 졸속 협상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정말 추경 연설, 시정 연설도 한덕수 대행이 대권을 발판으로 삼는다면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예비역 병장 한덕수입니다. 이런 말을 굳이 하고 이거를 보도 자료로 또 뿌린 거잖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 뒤에 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벌써 나오는데 이렇게 예전 정치권에 있던 분들 네. 이런 분들 불터가지고 자꾸 이제 넣고 있는 거예요. 뭘 넣는데 저게 그 난갑병 지금 중증이잖아요. 딱 깨지는 순간 아주 큰 고통이 본인한테 올 겁니다. 저는 예전에 반기문 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 때 신문사 정치부장 할 때인데 기자 들고 다니면서 돈 걱정을 하더라고요. 엠바고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퇴직금도 날라가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딱 그 정보 보고를 본 다음에 이 사람 며칠 못 간다 그랬거든요. 저 한덕수 총리 지금 총리가 마치 막 뭐 대단한 것 좀 하는데 진짜 이 대선에 뛰겠다는 순간 무소속이 됐던 나오는 순간 실제 엄청난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부인도 검증 받아야죠. 네. 뭐 김건희 여사 과라면서요. 네.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대선 운동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힘들기 어려움이 때문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못 버틴다고 봅니다. 오늘 밤에 있을 한미 그 2+2 통상 협의 거론하면서 한미 윈윈 하는 거 만들겠다고 하는데 한덕수가 예전에 이제 한미 통상 협상 전문가로 있을 때 그 예. 밑에 있던 제가 외교관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우리가 둘을 줘야 되면 그럼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다 주고 혹시 거기서 돌려주는 거 있으면 받는 방식으로 예. 심지어 우리 쪽에서 논의된 사안을 비밀 사안을 그쪽에다 알려줬다는 의혹까지 있었다고 아주 분개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국익을 배반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연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을지. 그 우리 지금 다 기억하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가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정부 때 했을 거예요. 그 네. 마늘 협상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숨겼다가 들통나는 바람에 잘렸죠. 경제수석인가 자리에 제 기억으로는 경질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잘 하지도 못하고 무슨 본인이 대미 협상 갑니까? 저는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게 관과 주변서 뭐 두 분도 들으셨을 텐데 이번에 최상목 부총리 그다음에 안덕근 장관 네. 산업통상부 장관이 가서 산자부 장관이 그 잘못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잖아요. 그래서 한 다음에 마치 이거를 많이 내주면서도 다른 데 비교해서 마치 잘된 것처럼 홍보하고 선전하면서 그거를 한덕수 총리가 출마에 명분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돌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강력히 제가 그래서 오늘 가서도 1인 시위도 한 거고 경고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최상목 안덕근 두 장관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일찍 새벽에 막 브리핑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우리 온 국민들이 다 보고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정말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국익을 그렇습니다. 해야 하는 어떤 일을 하러 간 거예요. 협상이 아니고 맞습니다. 협상 결과 내놓는다면은 그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용납하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힘당 경선 사인 중에 원래는 뭐 이 한덕수와의 그 뭐 단일화 의향이 없던 홍준표 그리고 또 한동훈마저도 이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문수 예, 진작했었고요. 원래 진작에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계속 선두를 치고 나가는 건가 그런 생각에 이제 본인들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하는데 한덕수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저렇게 네. 이미 좀 정치권에 퇴물 같은 분들도 좀 붙어 있고 네. 하면은 오늘 목소리 톤을 봐서도 끝까지 노려보려고 할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 선거 기간 내에 캠페인 기간을 완주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국힘당 지금 후보들보다 제가 볼 때는 한 2배 가까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 10%? 9% 그러잖아요. 조금 높습니다. 조금 네, 한 그래서 수. 높아야 네. 한덕수가 높아야 그래야 단일화할 용기가 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양반은 어찌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정치인의 무소속이고. 관료죠. 예. 그렇죠. 그리고 용기를 못 내요. 절대 그 배짱이 없어 못 내는데 국힘당은 어찌 됐든 썩어도 준치라고 직전까지 여당을 했던 조직이 있습니다. 돈 자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달려들면은 월등하게 높지 않는 한 끝까지 못해요. 협상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는 거고 국민이 이런 제가 산무 후보라고 하거든요. 무자격, 무능력, 무책임. 아주 무능한 사람이고 무책임한 사람이 무자격자예요.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심판복을 던지고 자기가 바로 선수로 뛰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무책임한 거고 제가 무자격인 벌써부터 거죠. 몇 차례 요구했는데 네. 한덕수 총리 선거 운동을 할 건지 네. 선거 관리를 할 건지 지금 당장 결정하시오. 좋습니다. 많은 말씀이십니다. 그럼요. 저희 이제 그 통일교 얘기로 좀 넘어가서 김건희 목걸이 이거 진짜 앞으로 특검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밝혀지게 될 거라고 보는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뭐 별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교 그 아주 고위 간부죠.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는데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관련돼서 영상이 좀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또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의.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에서 착용한 목걸이가 논란이 됐습니다.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고가 브랜드로 6천만 원대 장신구인데 재산 신고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팔찌와 브로치 등 당시 순방에서 착용한 장신구만 가격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과연 빌렸는지 또 빌렸다면 그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 관계는 없었는지 이해 충돌은 되지 않는지 당시. 이런 것들에 2022년. 대해서 법률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오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논란 뒤 통일교 2인자로 통하던 당시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건진법사 전 씨에게 비슷한 가격대의 목걸이를 전달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검찰은 건진법사의 휴대전화 이른바 법사폰의 포렌식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목걸이를 건진법사에게 전달한 기록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선물할 테니 빌리지 마시라며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전 씨에게 목걸이를 건넨 사실을 브랜드가 인정했고 반클리프 반면 앤 건진 아펠. 법사는 유명해요?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받긴 했지만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 제가? 여자들은 다 압니다. 그래요. 네, 반클리프 앤 아펠 이 브랜드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나 봐요. 이건 여성분들이라면 이건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클로바, 네이클로바 형식의 그 아람브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의 이제 가짜로도 엄청 시중에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원조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아예 다이아몬드가 박힌 고가의 6천만 원대 목걸이인데 공교롭게도 통일교 세계본부 본부장이었던 그 윤모 씨가 6천만 원대의 다이아 목걸이를 김건희 씨를 주라고 전성배 씨에게 건네주라고 했는데 이 목걸이가 저는 그 목걸이로 추정이 되거든요. 의심이 되거든요. 그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거.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라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댓글에서 김건희 씨. 네. 저는 뭐 공격할 때 하더라도 네. 그래야 저들이 더 무서워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근데 그 착용했던 거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아닌 거라고는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차고 나온 걸 보고 통일교 그 뭐 간부라는 사람이 건진한테 네. 그때 이제 전성배 빌려서 찾던 것으로 빌려서 찾다고 변명하니까 하니까. 빌리지 하니까. 마라. 그래서 졌다고 하는 건데 이거 밝혀져야죠. 근데 네.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그 역시 예전에 내가 윤석열 정권에 내렸던 규정이 맞구나. 네. 윤석열 정권은 사입이 2단 무속 정권이다. 이 통일교뿐만 아니고 지금 신천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악의 뿌리 같아요. 악의 근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제대로 나중에 공수처가 됐던 뭐 경찰이 됐든지 뭐 검찰이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아직도 지금 명태균 게이트도 그렇고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소환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지금 뭐 김건희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뭐 소환 임박. 임박만 벌써 임박죄 며칠 됐어요. 그래서 네. 흘리고 있는데 이 또한 저는 큰 사건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정말 이 고가의 뇌물 아닙니까? 이 고가의 뇌물을 주려고 했고 건진이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과연 그걸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고가의 물건을 받아가지고 통일교의 교육 간부가 대통령 부인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는데 받은 사람이 잃어버렸다? 그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전 잃어버린 건 아니고 건진이 중간에 인터셉터라고 하나 꿀꺽 네. 했거나 배달 배달 사고? 사고 네. 거나 김건희 여사에게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반클리프 아펠이 예전에 한번 유명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시면 신정아 씨가 변양균에게서 받은 목걸이가 이거였다라는 얘기가 그때 나와서 그래요. 아시는 것처럼 그 뒤에 수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팀장이 윤석열 팀장이었고 그렇죠. 신정아 씨가 본인 자서전에 너무 무서워서 앉은 자리에서 오줌을 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반클리프 아펠은 정말 오줌을 싼 정도로 무섭게 수사가 되고 어떤 반클리프 아펠은 아무 일 없이 시작도 안 지나가고 했죠. 나서 그렇죠. 아니 그러면 예. 그 당시 검사가 윤석열 검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가 논란이 있는데 하여튼 그 팀장으로 있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주장하던 측면이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 보석과 저는 윤석열 검사가 연결된 일이- 맞다면은 네. 그때 그 수사하면서 그거 나중에 자기 부인 하게 하려고 했나 보네.
그건 너무 예, 수사 과정에 대해서 자기 부인에게 전혀 엄격하지 않은 모습을 그렇죠. 보여준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집에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가 왔는데 이거 빌렸다? 잘했어. 누가 줬어? 잘했어.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된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아니 이건 어차피 신고도 안 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본인 그 소유권 논란 자체가 된 게 네. 그 김건희 씨 차고 나갔을 때 네. 그때 언론에서 발견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걸 보고 국가다. 모를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 저는 몰랐는데. 아니 저거는 뭐 아니, 너무 유명해서 저거를 네. 저 반짝이고 저 커다란 목걸이를 차고 나오는 것 자체도 첫 순방에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리고 재산 그 신고된 브랜드를 거 아니고. 바로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요. 저렇게 화려한 근데 딱 보면은 알만한 사람들을 알 수 있는 브랜드가 딱 이렇게 돼 있는 그 목걸이를 착용한 것 논란을 일으키면서 상관없다 완전 그리고 무시하는 거죠. 고위공직자든 공직자 부인은 그 정도의 고가의 물건은 재산 공개할 때, 재산 신고할 때 신고도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었던 거잖아요. 신고도 안 그건 됐고 뇌물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신고도 안 됐고 물론 뭐 보이는- 빌렸다고 했지만, 네. 예. 근데 그 말은 진짜 하나도 신빙성이 없다. 여태까지 그럼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는데 근데 이 의혹이 밝혀져야 됩니다. 예, 이 통일교 간부 이 윤모 씨가 네. 이 건진 법사에게 이렇게 고가의 목걸이 그리고 또 뭐 현금도 직접 건넸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에게 무슨 청탁을 그럼요. 하려고 했을까요? 검찰이 그 300만 원짜리 네. 그 최재형 목사가 준 명품백을 네, 명품백. 무혐의로 할 때 청탁하지 않았다. 네. 그런 걸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게 통일부 간부가 본인들 뭐 모임에서 얘기를 한 게 다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분명히 정황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당 대표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나왔다면은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뭐 검찰이 어마어마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벌써 그렇죠. 10번, 100번은 더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안고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네. 새 정부에서 지금 제대로 안 한다면은 명백하게 밝혀야죠. 자, 관련돼서 또 다른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그 검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에게서 나온 수억 원의 현금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전 씨 아내 계좌로도 입금이 됐고 거주지에서 발견이 되고 이 돈을 다 합치면 8억 5천만 원. 네. 일단 영상부터 좀 보고 오시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계좌 추적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10년간 직업이 없던 전 씨 아내 김모 씨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까지 김 씨 명의 계좌로 입금된 수표와 현금은 모두 6억 4천만 원. 이 가운데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경우는 모두 13차례로 총 4억 7천여만 원에 달했고 한 번에 1억 6천만 원짜리 수표가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전 씨의 서울 서초구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5만 원권 3,300매, 1억 6,500만 원의 현금 다발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은 한국은행에서 유통될 때 포장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야, 이거 뭐 6억 4천만 원 아내 계좌로 입금됐는데 전성배 씨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기사에 나왔지만 전성배 씨 부인 김모 씨는 10년간 무직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저 액수 있잖아요. 2017년부터 18년까지 한 15개월 정도에 전성배 씨가 쓴 카드가 2개밖에 없답니다. 2번 정도.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건지는 부인 계좌를 통해서 그렇죠. 아니면 그 다 금융 거래를 해왔던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정상적인 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대놓고 지금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나왔는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제 말이요. 예. 심지어 지금 뭐 영상에서 나왔지만은 그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1억 6,500 중에서 그 5천만 원이 아예 한국은행에서 온 그대로 밀봉된 상태, 이거를 이제 관봉권이라고 관봉권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이 관봉권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전성배 씨가 이것을 받게 되었을까? 네. 퀴즈 1번. 네. 알고 보니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은신처가 금융기관이었다. 네. 2번. 건진법사가 한국은행을 털었다. 네. 3번. 건진법사가 특활비를 받는 국정원 블랙 요원이었다. 4번. 대통령의 멘토 역할까지 한 건진법사의 영험한 기운을 받기 위한 기도값이었다. 뭐 소개비 뭐 이런 거. 네, 소개비. 네, 우리 구독자님들도 지금 보시면서 몇 번일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답을 맞춰주세요. 답이 있어요, 여기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없죠. 이거를 그러면은 예. 그럼 기타 주관식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일단은 예. 관본권이라고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청와대에서 쓴다는 얘기만 들어봤죠. 그렇죠. 직접 본 적 없죠? 전 없습니다. 사진으로 본 적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명박 정권 당시에 장진수 주무관이었나요? 맞습니다. 그때 국정원 특활비로 입마금용으로 5천만 원 관본권 그 사진을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기억납니다. 이때 이게 보도가 되어서 맞습니다. 막 비교를 하면서 그때 당시 2012년도였는데 막 비교 이제 해봤는데 역시 그때도 이렇게 5천만 원 이게 5천만 원씩 움직인다고 해요. 근데 그때도 5천만 원이었어요. 네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5만 원권 있었나? 네, 5만 원. 예. 그래서 그 관본권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활비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밝힌 바로는 금융기관으로 직접 보내는 거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도 그 부패한 정권에서 네. 정보기관, 네. 국정원 특활비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들었는데 저 예산을 지급할 때 아예 한국은행에서 5천만 원씩 묶은 돈을 1년 번호까지 해가지고 그대로 기관에 보내는데 이걸 받는 기관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알고 있는 바로는 대통령실하고 국정원 정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 3억이 저금돼 있는데 없는데 있다고 치면 가서 전화를 해서 일주일 있다 제가 돈 찾으러 갈 테니까 신권으로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신권을 준비하긴 하는데 1번부터 1000번까지 모든 1년 번호가 맞는 5천만 원을 주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렇게 쫙 맞춰서 나갔다는 건 이 돈이 어디선가 딱 넘어가고 그 돈이 바로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시는 것처럼 이 날짜가 바로 예상치 않아요. 심상치가 않아요. 윤석열 맞습니다. 대통령 당선 사흘 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생긴 돈이고 어떻게 전달이 된 건지에 대한 과정. 왜냐하면 이건 저희는 모르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어디로 보낸지 다 장부에 적어놓기 때문에 이건 그냥 누르면 나오는 겁니다. 왜 안 눌러요 이걸 지금? 그렇죠. 네. 사실 지금 밝힐 수 없다고. 지금 이거는 거기 일렬번호도 찍혀있고 뭐 이름도 찍혀있긴 하지만 뭐 한국은행에서는 이걸로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국정원 특활비 이거 다 밝혔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이렇게 보관해놓고 이것에 대해서는 뭐 비늘도 뜯지도 않고 그 상태로 그냥 보관해놨다는 거는 이거를 기념품 내가 이런 거 받는 사람이야 보여주면서 나한테 뭐 부탁하려고 5천 이거는 뭐 기본이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럴 정도 과시 욕구가 과시.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는 그래서 네. 저는 준 사람도 지금 건지는 전성배는 기억 못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기억을 할 거고 준 돈을 준 측이 저는 심상치 않은 곳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주 건진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기도 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3년 전에 80만 원 꺼준 친구 안 갖고 있는 것도 기억을 하는데 5천만 원 받은 걸 기억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나는 한국은행에 나온 이런 돈을 가지고 있다. 특히 5월 13일 1년 번호 다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 윤석열 정권은 좀 무속 사입이 거기에 더하기 네. 최악의 부패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불과 2년 반 사이에 어마어마한 부패 비리를 김건희와 그 최은순 윤석열 이 일당들 주변에 있는 건진 뭐 많지 않습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패 이 저수지는 분명히 캐내야죠. 이것도 어디나 뭐 똑바로 하는 사람들하고 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불성실한 인간들하고 여기저기다 뿌리고 유튜버들하고 매일 통화하고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앞으로 드러나게 될 테니까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럼요. 이게 예. 취임 사흘 뒤에 이런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미 그 당선되고 인수위까지 취임 전까지 한 2달 정도 그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매간 매직이랄지 이런 그렇습니다. 뭐 청탁, 뇌물 이런 것들이 벌어진 거고 그 사이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이렇게 휘었는지 노선이 55%가 바뀌었는지 밝혀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엄청 바쁘겠지만 하나씩 따박따박 저희가 그럼요. 특검 통해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얘기를 또 해야 될 네. 텐데 아주 이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 해도 스트레스가 만빵 차오르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선 공약이 놀랍습니다. 공수처 해산, 국회 해산, 선거관리위원회 해산. 그게 어떤 얘기했는지 송구스럽습니다. 영상을 좀 보고 와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이 정도면 거의 코미디죠.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과문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다 탄핵하고 다 감옥 보내고 이걸 누가 했느냐?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민이 했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하나도 사람이 옳은 말을 많이 하네. 국민의힘 본당이 아닙니다.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아 야, 참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마지막이 좀 웃겼지만은 제가 딱 그랬잖아요. 뭐 네. 저희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딱 그럴 때 제가 혼자 말른 거 들으셨죠? 자랑이다. 하나같이 감옥 가고 탄핵당한 사람만 본인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자랑입니까? 창피한 줄 알고 일단 저런 분한테 목사라는 호칭도 맞지 않다고 그렇죠. 봐요. 자, 변호사님 지금 여기 관련돼서 네. 전광훈 목사가 출마 자격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기자가 오늘 정리해 물었다고 주시겠습니까? 하던데. 네, 출마가 자격이 없습니다. 없죠? 네, 없어요? 없습니다. 네. 지금 확정인가요? 네, 출마 자격이 네네. 2019년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을 받았는데 본인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재판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재판이 무효다. 있어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군요. 네, 그 재판이 무효기 때문에 나는 출마 자격이 있다라고 본인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고권이 박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피선고권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 재판 무효야, 그 판결 무효야. 라고 28년까지는 못 나온다 그거죠. 네. 좀 지나면 정광훈이 저기 선관위 앞에 가서 네. 1인 시위할 것 같은데요. 네, 출마하려고 하는데 접수 받아달라고 그쵸.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이 네. 선관위 해체하자면서. 제가 보기에는 광화문 집회 때마다 나가서 내가 출마를 하려고 하니 후원금 받을 수 없으니까 네. 저기 종교단체로 가면서 헌금을 받잖아요. 아, 출마 헌금을 하라고 그쵸. 하고 등록일까지 계속 헌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러게요. 그러고 나서 원래 난 출마 자격이 있는데 네. 부정선거를 아, 조장하고 있는 네. 선관위가 내 출마를 불법적으로 막았다. 이렇게 풀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5월 11일까지 엄청나게. 그 거둔 예. 돈은 뭐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헌금이니까. 아유, 돌려주다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유, 종교기관은 헌금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돈을 걷는 건 진짜 이거나 저희가 한번 제도적으로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아니, 있지 않나 그럼요. 여러 가지 생각이. 그러니까 이 출마 선언은 제가 일전에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정광훈 씨 같은 사람들이 법적인 이제 규율을 받을 때가 왔어요. 이제는 그 지금 마치 본인이 지금 말씀대로 피선거권도 없는 사람이 출마하겠다.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격한 법으로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따져줘야 됩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땐 이건 사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마 자격이 없는데 이거를 뻔히 알면서 이걸 모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본인이 무효라고 주장을 할 뿐이지 알면서 출마를 위해서 뭐 돈을 받는다? 이건 사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도 앞으로 제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또 그런 사이 벌써 30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네. 예, 곧 여당 대변인, 곧 여당 당대변인이신 한민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김건희 이야기 입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꼬꼬무 가라. 이거 네. 꼬꼬무. 오늘 꼬꼬부터 재밌게 좀 하십시오. 네, 꼬꼬비. 네, 한민수 의원님 꼬꼬비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왜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리. 갑니다. 네, 잠시만 앉아 계세요. 네, 그래요? 영상이 넘어가면은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연 한 차례에 KTV 사상 가장 많은 8,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하지만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입니다. VIP만 모시고 하는 행사라서. VIP는 김건희 여사. 네, 맞아요. 김건희 여사 마음대로 공연 유치하게 하고 무관중으로 단독으로 이건 유흥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만의 파티를 즐긴 거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부 예산을 소수의 권력자들이 비공개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기현 이용기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인사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인천 남동구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제가 그 김건희 그 윤석열 비리 100대 비리 특검에서 좀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아, 네. 아, 100대 비리. 예. 야, 100대 비리라면 뭐 계속 이거 방송할 수 예, 있겠네요. 네. 끝이 없죠. 꼬꼬비 맞네요. 네. 저희 이용기 의원님 SNS에 이런 예. 피드가 올라와 있었는데 이거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아, 맛집 소개? 저게 뭐냐면요. 네. 저희 지역구에 한 20년 된 분식집인데 제가 저길 왜 갔냐면 요즘 그 트위터 X를 보면 자녀분들이 자기 부모님 가게가 어려운 데를 저렇게 올려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감동을 해갖고 이제 한번 찾아갔는데 네. 20년 된 가게인데 손님이 없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갖고 제가 가서 저희 가서 좀 팔아드리고 SNS도 올렸는데 조회수도 나오고 근데 그래갖고 제가 저희 지역구 인천 남동을에 올라온 걸 계속 찾아요. 그래갖고 3주째 계속 다니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꽃집을 갔는데 꽃집은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자기 엄마 꽃가게가 근데 꽃이 기호품이니까 손님이 없어요. 임대료도 못 내고 거의 문 닫게 생겨갖고 한번 갔는데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기 자녀들을 너무 대견스러워하세요. 의원님 거기. 꽃을 사서 누굴 주셨습니까? 저는 꽃바구니 하나는 사서 조그만 화분 하나 사서 집에 가져가고 꽃다발 하나 사서 누구 드렸어요. 그러셨군요. 그날이 첫날 간 날이 4월 4일이었어요. 4월 4일 결과 나오고 그날 이제 저녁에 집에 가면서 네. 제 집이 인천인데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 칼국수 집을 갔어요. 네. 저기도 따님이 올렸어요. 저기도 조그만 칼국수 집인데 가서 저거 팔아드리고 SNS에 올렸는데 그 트위터 조회수가 140만 조회가 나왔어요. 근데 저 집이 너무 착하신 게 점심 때는 저 칼국수를 5,000원에 파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 보좌관이 네. 그 다음 날 이제 갔는데 네. 일요일 날 갔는데 이 SNS 보고 왔다 그러니까 음료수를 또 서비스로 주더래요. 근데 보니까 음료수가 2,000원이래요. 그래갖고 아니 칼국수가 5,000원인데 그거 2,000원이면 3,000원이잖아요. 그래갖고 음료수는 도저히 못 먹겠어서 반납하고 칼국수만 먹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게 우리 그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좀 네. 찾아갖고 저런 부모님 가게 살리기 그 캠페인 릴레이처럼 좀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지역구 찐 사랑, 지역구를 아주 발로 정말 찾아다니시면서 먹고 사고 즐기고 계시는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원래 여기서 공개하면 너무 공개적인 자리가 아닌데 그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리뷰가 있거든요. 예, 가게에서 동네 식당에서 밥 먹고 리뷰에 가다 리뷰를 올려드립니다. 너무 맛있어요. 사진 찍고 리뷰를 올리면 그 리뷰만 해도 조회수가 1,000, 2,000 나오는데 그건 그 동네 분들이 검색해서 가는 거라서 사장님 보고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전 지역구에 이제 저런 게 이렇게 광고하는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요번에 자녀분들이 해갖고 감동을 받아서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하고 자녀들도 관계가 엄청 좋아져요. 자기 자식이 너무 대견스러운 거죠. 그렇죠. 저걸 해갖고 저걸 보고 손님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김성희 의원님 실제로 하고 계세요. 저한테도 지역구 뭐 무슨 케이크 무슨 집 추천해 주시고 막 그러네요. 네네. 화장에 맛집이 많아요. 네? 두 분 다 고양시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인정. 네. 하 계신데 우리 이기현 의원님 첫 네. 출연이신데 그래도 이제 그래요? 우리 예. 자기소개 시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 김성애 의원님 옆 지역구인데요. 네. 고양시 병인데 그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고 일산이 지역구라고 하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일산에서 정치하고 있는 이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 사실 탄핵소추 의결을 한 직후에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그 문상을 갔었는데 아버님 그때 임종하셔서 근데 그때 상복 입고 나오셨던 게 아직도 되게 기억도 남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그때 사정 설명을 조금 아니 뭐 탄핵이 12월 14일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날 아버님이 임종을 이제 못 보고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갔고요. 상복이라고 제가 좀 애매한데 상복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빈소가 차려지고 그러면 이제 장례업체에서 검은색 상복을 갖다 주는데 그 상복이 도착하기 전에 이제 국회로 와야 됐기 때문에 제 양복 중에 가장 그래도 검은색 계열의 양복을 제가 입고 국회 와서 표결하고 다시 빈소에 들어가서 이제 손님을 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그날 아버님께서 한 이틀 정도 약간의 코마 상태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을 지켰던 저희 둘째 동생이 그 과정들을 다 중계해줘서 아버님께서 아마 유튜브로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는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은 못 뜨셨어도 아마 내용을 좀 보셨을 것 같고 아버님께서 기쁘게 그 탄핵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다는 못 보셨지만 돌아가신 이후에 탄핵이 의결됐습니다만 전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서 생을 마무리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잘했다라고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사과나무님이 그 의원님이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의원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이기현 의원님 화이팅. 정말 응원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인상이 좋다는 얘기는 뭐 그냥 후덕하게 생겼다는 얘기겠죠. 아닙니다. 이런 빈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되게 까칠하십니다. 네, 이기현님은 의원님 응원하겠다는. 윤석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아버님 임종도 못 지키게 한 건지 진짜 그 비리들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비리는 무엇인가요? 그럼 오늘 얘기를 들으면 그 윤석열은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었고 김건희는 여왕 놀이에 빠져 있었구나 이거를 모든 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작년 10월인데 10월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저기 보면 뒤늦게 알려진 김건희 여사 국악사랑 젊은 국악인들 깜짝 격려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 보도가 1년 전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김건희에 대해서 JTBC에서 어떤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 보도를 보고 1년 전의 얘기를 저렇게 이제 미화해서 김건희가 국악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화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기현 의원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이게 꽤 지난 얘기인데요. 2023년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10월 30일 마지막 네. 가을에 네. 그 당시 12월에 부산 엑스포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였어요. 네. 그런데 KTV라고 하는 한국정책방송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국가기관이고 문체부 소속 기관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케이블 들다 보면 KTV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나라 방송인데 주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방송입니다. 주로 소스를 받아서 방송 송출하는 곳이고 약간의 편집만 하는 곳이고 자체 방송 제작 역량이 없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은 곳이어서 자체 방송이 거의 없는데 그때 10월 30일 날 부산 엑스포를 응원한다라는 의미로 국악 방송을 하나 제작했어요. 근데 KTV에서? 예, KTV에서 네. 그것도 그 당시 폐쇄돼 있었던 청와대의 관저. 청와대는 오픈되어 있습니다만은 역대 대통령들이 70년간 머물렀던 관저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공개되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공연이라는 형식의 그 마당에서 를 취한 거죠. 그 행사에 8,600만 원의 국민 혈세를 써서 그 행사를 제작했고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보기에는 절대 현실 가능하지 않았던 부산 엑스포 유치를 본인들이 국악 공연을 통해서 국민들의 영혼을 모은다는 형식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김건희가 그날 혼자 관람객이 됐던 겁니다. 그날 행사에 왔던 분들의 사진들이 나중에 공개되니까 처음에는 KTV가 저희 의원실에서 이거 김건희 간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절대 김건희 간 적 없다라고 부인하다가 한 장의 사진이 나오면서 그러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 이랬다 김건희 포함해서 사진을 좀 보면서 사진 한번 보시면 네. 예, 좀 설명이 될 텐데 누구죠 저 사람들이? 자 머리 하얀 분, 네. 예, 저분이 그 당시 KTV 사장인 하종대 원장입니다. 하종대 원장이고요. 하종대 원장 뒤에 있는 분이 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 직전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종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정용석이라고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오른쪽에서 웃고 있는 저 친구가 황성운이라고 당시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이고 현재는 문체부 기조실장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의 전현직 비서관과 선임행정관 그리고 KTV 사장이 와서 이 공연을 준비하는 KTV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왔는데 미리 올지도 몰랐는데 자기들 주장에 하면 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갑자기 왔다라고 주장하는 전직 문체비서관, 현직 문체비서관, 선임행정관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물론 몇 명 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KTV 직원들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과 김건희가 와서 저 공연을 혼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들이랑 같이 와서 본 게 아닌가요? 뭐 저기에서 만약에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이 김건희가 안 왔으면 저 자리 갔을까요? 그렇죠. 갈 리가 없죠. KTV 원장이 그 대전에 있는 방송국인데 그 하잘것없는 작은 공연 하나를 준비하는데 거기를 자기 사장과 그리고 전 임원들이 와서 저기를 봤을까요? 김건희가 온다는 걸 알고 온 거죠. 나중에 이제 본인들은 저 사진이 나온 뒤에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저것이 지난번 국감 때 문체위에서 JTBC와 저희 방에서 취재를 해서 저 사건을 이제 밝혀서 국감 첫날 터뜨렸던 사건이고요. 더 재밌는 것은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이분들이 막 승진잔치를 막 합니다. 네. 이제 그 얘기 좀 뒤에서 하고 저희 그 전에 먼저 근데 어쨌거나 저쪽에서는 김건희가 깜짝 등장했다고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관계가 다른 건가요? 다르죠. 그 이제 갑자기 이제 깜짝 등장하고 격려를 했다 그러는데 이제 JTBC에서 보도한 걸 보면 사전에 다 얘기가 되고 그런 게 드러나거든. JTBC 한번 볼 수 있을까요? KTV 국악 공연 녹화를 일주일 앞둔 지난해 10월 24일 공연이 진행돼 청와대 경내를 관계자들이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선임을 해서 어떤 찍고 있죠? 정용석 당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지금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된 최재혁 당시 KTV 방송기획관 그리고 행사 준비업체 관계자 등입니다. 여기 식사를 하신 다음에 4시 반부터 좀 가볍게 빠르게 얘기하고 그냥 서로 이제 좋은 얘기도 나누시고 바로 나가서 식사를 김 여사 담당 인원도 배정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조리 9명이 오시더라고요. 그럼 충분하네요. 조리분이 오시면 예산일 거라고 우리 직원들이 서비스 하면 예산일까지 생각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전 답사 중에는 김 여사에게 중간 보고를 했던 걸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납니다. 예산님 쪽에 건봉 받았는데 예산님한테 제가 이거 보고 되는 거야. 예산님 건봉해 주시니까 인간하고 이것도 같이 최근 끌어들이면서 27일에 건봉 받을 때 인간에서 26일에 오시거든요. 오늘 오시거든요.
어차피 여사님이 컨펌해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공고하고 언론 컨펌 얘기네. 받고. 그러니까 지나가다 깜짝 등장하고 국악 사랑인데 저렇게 다 이미 네. 다 준비가 됐던 거죠, 철저하게. 변명 자체가 다 거짓말이었네. 예. 저기 뭐 한복을 입은 여성 국악인이 신영희 씨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네. 근데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영희 씨하고 김건희 씨하고 신분이 있어서 신영희 씨가 내가 서울에 와서 공연하는데 한번 와달라고 해서 김건희 갑자기 그냥 격려차 지나가다가.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취재가 시작되고 신영희 씨가 전화한 적이 없다 나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JTBC가 추가 취재를 통해서 미리 현장을 몇 주 전에 사전 답사했고 저희 방에서 추가로 조사했던 것은 국감 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한 달 전에 관련된 이벤트 회사 그리고 KTV 직원들을 불러서 용산 대통령에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여러 차례 하고 자기들 비서관한테 보고해야 된다, 누구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여사님 컨펌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회의를 몇 차례 해요. 이게 사실상 여왕을 위한 단독 공연이었던 거네요. 그냥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저희들이 증거를 잡으면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정말 도망가기 수법인데 결국 나중에 다 자기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하는 과정에 쭉 보면 의원실에서 밝혔던 내용 중에 뭐 이 후속 비리, 뭐 보훈 인사가 있었다. 아까 전에 승진 얘기하셨던 거. 제가 이 문제 관해서 더 열 받고 더 짜증이 났던 건 이게 10월 30일, 네. 10월의 마지막 날 있었던 일인데 30일이니까 마지막 전날이죠. 이것을 벌였던 자들이 그 뒤에 어떤 승질 장치를 벌였는지 저희들이 취재를 했는데 보시죠. 당시 KTV 원장 하종대는 그리고 나서 12월에 사표를 쓰고 1월 달에 그 국민의힘 부천시병의 전략공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KTV의 방송기획관 주목해 보십시오. 최재혁. 방송기획관은 전문계약직 가급밖에 되지 않는 KTV에서 보면 예전에는 없었던 자리인데 최재혁을 위해서 최재혁이 MBC 출신입니다. 하종대는 동아일보 출신이고 채널 A 출신이죠. 정확하게는. 두 사람이 예전에 윤석열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이제 보훈 인사로 없었던 자리를 방송기획관을 만들어서 20년 전에 있다 없어진 자리였어요. 네. 그 자리를 다시 와서 최적이라는 사람이 기획관에 갔는데 이 사람이 일약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딱 열흘 후에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언론에 최재혁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이제 인사검증 중이라고 발표를 하고 취임은 1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재혁이 홍보기획관은 대단히 높은 자리인데 저도 이제 청와대에 있어봐서 알지만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거나 관여할 수 있는 언론사의 지배구조 관련된 일을 합니다. 이해하면 연합뉴스 TV, KTV는 당연하고요. MBC, KBS 저희들이 웬만한 이름 알만한 정부의 지배력이 미치고 있는 곳에 인사와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이걸 이윤경이 너무 잘하실 것 같고요. 홍보기획비서 어떤 자리인지 또 최재혁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임행장관이었다고 하는 저 정용석이라는 사람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으로 바로 발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사진은 없었지만 신수진이라고 김건희의 측근이라는 분이 당시에 선임행정관이 그 작은 비서관실 둘이더라고요. 문화체육비서관실은 제가 알기로 보통 4명, 5명밖에 되지 않는데 비서관 하나, 행정관들 정도인데 선임행정관 둘이나 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둘 다 이제 승진하는데 이 신수진이라는 사람은 문체부 공무원도 아니고 별로 검증되지도 않은 분인데 김건희에 가깝다는 이유로 선임행정관으로 왔다가 바로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으로 승진합니다. 야, 이걸 보면 이 공연 하나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정말로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김건희가 국악에 대한 조예가 있거나 아니면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실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연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한 달도 아니고 그로부터 열흘, 그로부터 2달 사이에 대거 승진 잔치를 벌입니다. 정말 이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의원님 보시기에 이 인사들 중에서 가장 황당한 승진 좀 덧붙이자면 가장 황당한 게 최재혁이에요. 그렇죠. 최재혁 저분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데 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KTV 방송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없었어요. 갑자기 저 자리를 만들어서 와서 저기에 있다가 그랬다가 이제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으로 갔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7월 31일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그 다음 날 임명된 그날 그 뭐 군한지 검은 장화를 입고 딱 내려요. 무슨 계엄에 뭐 군합발이 연상되게 그날 와서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는데 그날 이사를 선임하면서 어디하고 계속 상의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최재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최재혁이 그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김건희의 배우를 얹고 실세 역할을 하면서 박문진 이사에도 거의 관여를 했다. 그게 거의 정설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주 큰 역할을 했고 무슨 김건희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이 언론 쪽의 인사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참 뭐 그리고 아까 이제 하종대 KTV 원장은
그 후에 이제 선거 나왔다가 부천에서 떨어지고 지금은 홍준표 경선 캠프 공보 단장 하고 있답니다 지금. 네. 참 황당하네요. 그 중에서 최재혁 씨가 눈에 좀 많이 띄는데. 그렇죠. 예, 최재혁 그 국감 때 저희가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하고 몇 번을 불렀는데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고발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 2023년 그 네. 공연이 있었던 23년 4월에 방송기획관 신분으로 그 뉴욕에 그 김건희 윤석열 출장을 가게 되는데 1호기 전 뭐 청와대 있으면서 많이 타봤는데 1호기에 기자들이 같이 갑니다. 이게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인데 1호기에는 항공 비용을 낸 기자들을 이제 태우게 됩니다. 보통 100여 명 이렇게 타게 되는데 기자가 아닌 분이 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부처의 공무원들이 아닌 경우에는 없는데 기자도 아닌 최재혁이 KTV 방송기획관 신분으로 해서 이 1호기를 탑니다.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을 끝날 때까지 수행을 합니다. 이 사람이 팬 기자도 아니고 영상 기자도 아니고 말 그대로 최측근이네요. 그렇죠. 마음대로 태우는 거야 마음대로 진짜. 예. 그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스페인 나토 회의 갈 때 그 당시에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이 그렇죠. 민간인 자격으로 1호기를 탔잖아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처음 밝혀지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정말 국가를 내 뭐 주머니 호주돈 뭐 주머니에 쌈짓돈처럼 운영하는 친구들이구나라는 게 그 당시부터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최재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가 갔는데 이 친구 여비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기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외교부에서도 골머리를 앓다가 겨우 이제 출장비 산정해서 KTV에 요청을 했다는 건데 그 정도로 최재혁이 아주 전략적으로 캠프에도 있었고 김건희 윤석열을 사적으로 따라다녔고 그리고 타선 안 될 1호기도 탔고 그리고 정부 열세 8,600만 원을 가지고 김건희 황제 공연을 상납하고 그리고 10일 후에 홍보기획관이라고 하는 청와대 내에서 보면 홍보수석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친구가 이번에 한남동에서 윤석열이 마지막 체포될 때까지도 현장에 남아 있었던 그 십상시 구관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나이가 많아요. 보통 비서관들이 50대 초중반이고 그 넘어가는 비서관은 별로 없거든요. 네. 수석들이라고 해봤자 50대 후반인데 최재혁은 이미 들어갈 때 60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제 왕 비서관 노릇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자기가 윤석열 옥세하는 한남동 그 현장에 남아 있었던 저런 사람이 저때 나타난 겁니다. 그 KTV 들어갈 때도 서류 전형에서 꼴찌를 했대요. 네. 근데 됐고 이렇게 실세가 됐고 그리고 KTV가 요 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좀 컨텐츠도 좋고 그러니까 어떤 정책 홍보도 하지만 어떤 영상 뭐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과거사위원회의 그 다큐를 갖고 역사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권 홍보가 아니고 상당히 컨텐츠 수준도 높고 한동안 잘 나갔는데 저 사람이 온 다음부터는 완전히 무슨 김건희나 윤석열의 사적인 뭐 홍보 채널 채널로 전락을 한 거죠. 그게 연장선상에서 이제 아까 그 공연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뭐. 자 여기서 또 저희가 좀 살펴볼 게 사적 노름이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다른 데서도 세계 문화유산도 건드렸다는데 의원님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김건희 씨가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까지도 개인 카페로 사용을 했어요. 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작년 9월에 여기 이제 그 종묘인데 이게 종로에 있는 그 종묘인가요? 예. 그렇군요. 근데 여기 망묘루란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조선시대 관원들이 업무 공간으로 사용했던 데고 국가유산청에서 이제 한시적으로 개방한 적은 있지만 일반인들이나 누구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종묘를 자기 개인 응접실처럼 여기에 자기 손님들을 초대해서 여기서 이제 차를 마시고 그랬거든요. 완전 카페네요. 개인 카페로. 예.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그리고 여기에 코바나 콘텐츠 운영 당시 인연을 맺은 뭐 미국 작가하고 종교인 몇 명을 모셔다가 차담을 여기서 열었어요. 그러니까 외교 행사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개인적인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날이 휴일이었대요. 휴일이었고 일반인 접근할 수 없는 망묘루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탁자하고 그 의자도 테이블은 경복궁에서 가져왔고 잠시만요. 경복궁에서 가까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경복궁의 유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예. 가져왔고 의자는 또 창덕궁에서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세계 문화유산 국보를 가지고 티타임을 가진 거예요. 사적으로. 그러니까 경복궁에 설치해놓은 가구가 아니라 경복궁의 국보를 아니 이제 국보는 아닐 거고요. 여쭤가면 있었던 이제 물건들을 저기 이제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비어 있는 공간인데 차담을 하려고 하니까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복궁하고 창덕궁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김건희 정신 상태가 내가 뭐 국모나 여왕처럼 저런 데서 저런 정신 상태가 아닐까. 그리고 저는 항상 김건희를 보면 그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가 생각이 나는데 부패와 사치의 상징이잖아요. 막 구두가 3,000켤레나 있고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멜다는 법정에서 필리핀 법정에서 77년형을 뭐 집행은 안 됐지만 선고받았는데 아까 이제 김건희 비리가 100대 비리가 넘는다 그랬는데 그 이상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멜다 생각이 나면서. 근데 이렇게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차담회를 위해서 이거를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경복궁에 있는 테이블, 뭐 창덕궁에 있는 의자 이런 걸 옮길 수가 없는데 이런 거 막 무시하고 관계자들도 다 협조를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국감 때 요 국능을 관리하는 네. 담당 기관장이 저희 국감장에서 이모경원의 굉장히 코된 질의에 사적 사용이 맞냐라고 해서 처음에 얼버무리다가 나중에는 사적 사용 맞다라고 네. 인정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 홈페이지에 사적 사용에 대해서 사과문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가 됐는데 문화유산청이죠. 유산청이죠. 지금 유산청. 옛날에 문화재청이었는데 지금 유산청 바뀌었는데 유산청에서 제도 개선으로 해서 이러한 사적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규정 정비를 해서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해서 어제 JTBC에 다시 한번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나 국빈 방문이나 외국의 중요한 사절이 왔을 때 이런 종묘나 이런 공간을 개방하고 또 경복궁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그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걸 함께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런 문화를 갖고 있다. 그 외국에 있는 사람을 융숭하게 대접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외교적 이익이 있다면 그렇죠. 할 수는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보는 건 아닌데 다만 지금 두 분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사적으로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 네. 불러다가 차 마시는데 국가 기관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점인 거고 당연하죠. 그걸 이제 문체위에서 이번에 지적을 하셔서 지난 국감 때 시정이 된 거네요. 예, 이 문제니까 아까 처음 나왔던 황제 관람 그다음에 이 종묘의 사적 사용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문체위 내에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문체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질책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특히 KTV 관련돼서는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KTV가 저희들이 불필요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삭감하겠다고 했더니 나중에 직원들 보내서 그렇게 하면 계약직 직원들 그다음에 여기 방송 하다 보니까 정규직 직원보다 계약직 직원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 예산 삭감하면 그분들 먼저 나가는 거다. 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배째라 이런 식으로 와서 저희들이 정말로 화가 나서 예산 관련돼서는 인건비는 줄이지 않되 사업비를 대거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KTV가 이 정권의 홍보 방송 그것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홍보 방송처럼 그리고 아부에서 특히 언론인들이 퇴직 언론인들이 갔는데 이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막아야 된다. 캠프 인사들이 가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이용기 네. 말씀하시죠. 작년에 이 종묘를 사적으로 이용할 때 김건희 씨가 만난 사람을 보면은 본인이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했을 때 인연을 맺은 미국 작가, 예. 종교인, 그냥 사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냥 카페로 어디 조용하고 좀 멋있는 카페 내 그러니까요. 분위기에 맞는 네. 카페 생각해봐. 예. 근데 이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갖다 바친다. 야 정말 공사를 구분하는 개념이 예, 없는 예. 것 같아요. 나라를 완전히 자기 그냥 손바닥 안에 놓고 완전히 쥐락펴락하면서 그야말로 제가 한 말씀만 더 예. 드리면 그 아까 황제 관람했던 곳이 대통령이 사적 공간 네. 적어도 청와대를 대통령이 사용한 70년 동안에 역대 뭐 독재자도 있었습니다만 역대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사적으로 묵었던 곳입니다. 제가 청와대 5년 근무하고 민정비서관까지 했지만 저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공간인데 그런 사저의 관저의 마당을 이렇게 지금 쓰지도 않는 공간인데 네. 자기들이 와서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그곳에서 국악 관람을 하고 혼자 관람했다는 거 용서가 안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리라는 얘기는 이용기 의원님 앞으로 아직도 공개 안 한 게 더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100대 비리라고 한 게 있고 그 외에 또 새로운 것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파면 때까지는 윤석열에 묻혀갖고 좀 조용했었는데 이제는 뭐 국민들의 가장 공분을 사는 게 사실 김건희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특검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 민주당에서 국민들과 함께 계속 파헤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그 국민들이 좀 명확히 알고 특검 전에 국민들이 일단 뭐 심판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원내대표님도 비공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김건희 관련된 이 특검들은 정리를 해서 밝혀야 되고 어쨌든 사람들의 공분이 모여 있는 지점이면 분명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또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이용기 의원님도 다음 주에 또 나오셔서 다음 꼬리를 또 설명을 저도 해주실 비리가 걸. 하도 많아갖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잘 찾아보겠습니다. 좀 화가 많이 나는 아이템으로 또 골라서 와주실 걸 기대하고요. 예. 우리 두 분 오늘도 이렇게 방송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까지 호남에서 ARS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강원, 제주도에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절대 투표기에 놓치지 마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요. 불팍은 내일 원래 주인 한준호
캐스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